인간과 기계의 대결. 지난 봄 세기의 대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결과를 떠나 그 흥미진진한 대결은 역사로 남게 됐습니다. 꿈이 아닌 현실. 사람의 도움 없이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2020년이면 도로에서 무인 자동차가 달리는 모습은 특별한 일이 아닐 겁니다. 보다 편리한 세상. 손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우리의 미래 기술은 더 이상 영화 속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학자들의 놀라운 발견을 우리는 노벨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려 합니다. 여기 2015년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이 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에는 카즈타 타카하키, 아서 맥도날드. 노벨 생리의학상에는 윌리엄 캠벨, 오무라 사토시, 토유유. 노벨 화학상에는 토마스 린달, 폴 모드리치, 아지즈 산자르가 수상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노벨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됐을까요? 노벨 과학상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시죠. 대전과학고등학교. 방학 중에도 미래 과학자들의 열정은 쉼이 없는데요. 한 명 한 명 제법 진지한 모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용동을 저희는 DNA가 아니라 이제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그 흔히 저희가 사용하는 염색약들을 이용하여서 이 염색약들이 어떤 이제 양전화 또는 음전환을 가지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에게 노벨상은 먼 미래의 꿈이자 동경의 대상. 과학의 도시 대전. 그 중에도 수재들만 모였다는 이곳에서도 노벨상은 꿈만 같은 일입니다. 학생들은 어떤 연구로 노벨상에 다가서고 있을까요? 저는 뇌 속에 있는 아스트로사이트라는 세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 한 해 아스트로사이트의 신경 전달 체계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아스트로사이트는 최근 알츠하이머 병과 관련해서 이러한 알츠하이머 병의 치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분야를 미래에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이러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전 세계의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신경의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식물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항산화 효과와 항암 효과에 관심이 많아서 1학년과 2학년 때 검은콩과 파인애플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효과와 항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고요. 만약에 이 연구가 나중에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많이 발전된다면 전 세계의 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의 꿈인 노벨상은 115년이라는 긴 역사를 품은 권위 있는 상으로 과학상은 물리학, 생리의학, 화학 이렇게 세 분야로 나뉩니다. 인류 최초로 새로운 발견을 한 분들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근데 그 최초로 발견한 결과로 새로운 학문 영역이 만들어졌다든지 또는 우리 실생활에 응용이 되어서 아주 유익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을 때 받는 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노벨상은 우리와 동떨어진 과학자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동안 피부를 만드는 그녀의 비밀. 시원하고 맛있는 간식 아이스크림.
편하고 멋스러운 청바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스스로 열리는 자동문. 이렇듯 우리가 무심코 누렸던 것들이 사실은 노벨상을 받은 과학기술이거나 그 기술을 통해 개발된 것이죠. 중국의 한 여성 과학자에게 전 세계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바로 노벨 생리의학상의 투유유 교수인데요. 이 상은 제 개인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저와 함께한 수많은 중국의 동료 과학자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저는 많은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투유유 교수가 개발한 약은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덕분에 말라리아로 죽는 어린이들의 수가 크게 줄었고 매년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에 사는 2억 명의 사람들이 말라리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말라리아는 얼룩날개 모기에 의해서 이렇게 몇 개가 되는 감염성 질환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한 해 100만 명 이상 사망자를 만드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이 약제는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항말라리아 약제와 비교를 했을 때 사망률을 한 40% 이상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2000년대 중반부터 WHO에서는 중증의 항말라리아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약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르테미신인은 1969년 중국의 국가적인 계획에 따라 시작됐습니다. 바로 국가계획 523 말라리아 퇴치 프로젝트인데요. 당시 투유유 교수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신약 개발의 적임자였습니다. 중의학을 배우기에 앞서 서양의학도 연구한 경험이 있어서 양방의 조화를 이룰 수 있었죠. 그녀는 먼저 전통 중의학 서적을 탐독하고 또 경험이 풍부한 중의학자들을 찾아다니며 관련 처방들을 수집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말라리아 치료제의 가능성이 있는 640종의 약초를 확인했습니다. 중의학에서 얻은 약초와 양의학적 지식, 그녀는 이것을 기반으로 일반적인 신약 개발과도 전통적인 연구와도 다른 과정을 겪게 됐습니다. 전통에 답이 있었습니다. 연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는 중의학을 다시 연구했습니다. 그녀가 주목한 것은 바로 청우입니다. 청우는 중국의 전통 의서인 52병방, 신농본초경, 그리고 본초강목 등 많은 중의학 서적에 나와 있는 약재인데요. 청우는 신약의 핵심 성분을 품고 있지만 그 추출 방법은 물론 다양한 종류 중에 단 하나를 선택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투유유 교수는 오래된 책 속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중국의 전통 중의학자 가롱이 쓴 주후 비급방인데요. 청우를 찬물에 담가 즙을 내다는 구절을 발견한 것이죠. 덕분에 투유유 교수와 연구진은 낮은 온도에서 약초의 성분을 추출하는 방법을 고안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우의 종에 대한 명확한 분류가 없어 연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투유유와 연구진들은 면밀한 검토 끝에 수많은 청호 중 아르테미신인을 함유한 품종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연구가 또 한 번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추출한 아르테미신인의 농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본초의 사용 부위와 기원, 수확 시기, 그리고 정제 과정 모두를 다시 최적화해야 했습니다. 전통 중의학은 풍부한 보고였지만 우리는 더 생각하고 더 연구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도 의연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70년대의 중국은 과학자들에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연구에 필요한 물자도 부족했고 임상 연구를 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미비한 환기 시설 때문에 많은 유기용매에 노출돼 건강을 잃는 경우도 다반사.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빠른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동물은 물론 자신들에게까지 임상 실험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추출물 그 자체로도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됐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아르테미신인의 제형이나 농도 등을 수없이 바꾸며 드디어 완벽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걸림돌이 생길 때마다 해답을 제시해준 중의학. 그녀는 중의학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전통 중의학은 위대한 보고이다. 우리는 이를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중의학의 보고를 통해 아르테미 신인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약 개발 과정을 통해 온고지신이란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전통의 계승과 발전, 그리고 이를 통한 혁신은 인류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당나라의 유명한 시의 한 부분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등관장로라는 이름의 시입니다. 해는 산에 기대었다가 사라지고 황하는 바다에 들어가려 흘러가네. 멀리 천리 바깥을 더 보려고 다시 누각 한층을 또 오르네. 만약 누군가 과학의 더 높은 한층을 오르고 싶다면 중의학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투유유 교수가 개발한 신약의 핵심 원료. 알고 보면 우리 주위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노벨 생리의학상의 1등 공신을 만났는데요. 익숙한 생김새와 독특한 향기. 바로 개똥쑥입니다. 글쎄 제가 볼 때는 개똥 냄새는 아니고 그 약간의 그 허브 향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향긋한 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개똥쑥은 우리에게도 친숙한 약초입니다. 예부터 민간요법으로 열이 나는 병에 사용해왔죠. 저희 아버님이 저 어려서 옌병, 지금으로 하면 콜레라에 걸려서 동네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데 저희 아버님은 이 냇물에서 난 이 개똥쑥을 먹고 나으셨다고 해서 이 좋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의 지천인 풀이 노벨상의 주인공이 될 줄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흔한 약초의 효능은 우리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먹어보니까
내가 항상 뱃속이 안 좋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소화도 잘 되고 또 잠도 잘 오고. 흔한 약초로 노벨상을 받다니 중국의 과학자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우리 학계도 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웃 나라를 바라보는 아쉬움도 큽니다. 이미 우리도 알고 있고 사용했던 개똥쑥이라는 주제를 놓고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아차 우리가 이걸 또 놓쳤구나라는 아쉬움이 또 큽니다. 이거를 계기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그 현대의학의 어떤 그런 방법을 우리가 더욱더 활용하고 개발시켜서 한의학적인 방법으로도 노벨 생리학상에 접근할 수 있다. 전 세계의 어떤 빅 이슈를 이루고 있는 여러 주요 난치성 질환에 우리도 보다 더 공헌을 남길 수가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또한 생겼다고 봅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중국 과학계는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노벨 과학상을 바라만 봐야 할까요? 이제 전통의학이 바로 이제 앞으로 미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통의학이 전통으로 머물면은 그게 더 이상의 발전은 아닐 것이고요. 그거를 보다 더 객관화시키고 현대화시키고 또 이거를 산업화시키고 이거를 더욱더 표준화 내지는 세계화로 나아간다면은 국내 우리 한국의 어떤 한의학 내지는 한국의 첨단 의학이 서양의학과 결합을 하면서 더욱더 전 세계의 의학계를 리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 그다음에 우리 한의학 연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긍심 이런 내용들이 합해진다면은 보다 더 전 세계 의학계의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담보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함께 이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아마 모든 이들의 꿈일 텐데요. 투유유가 신약 개발을 통해 그 꿈에 다가갔다면 DNA 연구를 통해 인류에게 건강을 선물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2015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는 토머스 린달과 폴 모드리치, 아지즈 산자르 교수인데요. 이들은 손상된 DNA가 자신을 치료하는 과정을 밝혀냈습니다. 우리는 DNA상의 염기쌍 오류를 수정하고 돌연변이 발생을 조절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짝짝이 염기쌍 복구에 관해 연구합니다. 인간에게서 짝짝이 염기쌍 복구에 문제가 생기면 돌연변이 발생률이 100에서 1000배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먼저 DNA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DNA는 디옥시리보 헥산의 줄임말로 가닥 2개가 나선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요. DNA에는 모든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서 생명체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DNA의 신비를 매일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닮는데 우리는 이것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유전이 되는 이유는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전해지는 물질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게 바로 DNA입니다. 네, 저희 집에는 이렇게 저희 3대가 모여서 사는데 어머니하고 그 애아빠랑 뭐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요. 근데 어머니하고 애아빠랑 참 많이 닮았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우리 애들도 또 애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어떤 모습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또 이렇게 밥 먹는 어떤 습관이라든가 그런 게 보면은 이상하게 볼수록 신기할 정도로 닮은 거예요.
유전에서 알 수 있듯이 유전자의 정보는 부모에게서 물려받는데 복제를 거듭하면서 자손에게 전해집니다. DNA는 태어날 때부터 일정한 순서로 배열돼 있는데요. 그런데 살면서 바뀌기도 합니다. 첫째는 이제 DNA 자체가 이제 복제되면서 생길 때 자연적으로 생기는 오류에서 생기는 손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그 여러 가지 이제 대사 작용을 하면서 생기는 물질, 대사 물질들 중에서 활성산소가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생기는 산화라든지 하는 식으로 자연적으로 DNA에 생기는 손상, 즉 그 세포 내부 요인을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뭐 자외선을 너무 많이 쬐다든가 또는 X선을 쬐다든가 또는 무슨 그 발암 물질에 노출이 된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 외부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DNA 손상, 이렇게 해서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DNA가 손상된 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DNA가 손상이 되면 그 안에 유전 정보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죠. DNA 염기 서열이 손상이 됐을 때 그게 수선되지 않고 남으면 그걸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하는데요. 이 돌연변이의 대부분은 다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이제 여러 가지 질병,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노화라든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그 퇴행성 질환 또는 암과 같은 이런 이제 질병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행스러운 건 손상된 DNA가 복구된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생화학자 폴 모드리치 교수는 한 쌍으로 이루어진 DNA가 서로 짝이 맞지 않는 부분을 고치는 현상을 규명했습니다. 폴 모드리치 교수가 발견을 한 소위 오류쌍 수선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DNA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를 이제 바로 잡는 건데요. 이게 잘못 끼워졌을 때 바로 그걸 발견하고 이걸 떼어내고 제짝으로 치워넣는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일정한 배열로 이루어진 DNA. 하지만 살면서 DNA가 손상이 되고 또 스스로 복구가 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과학자들이 언급한 이야기입니다. DNA가 복구될 때 나선형은 끊긴 즉시 E형 이중가닥 DNA를 형성하며 다시 연결됩니다. 여기서 폴 모드리치는 이런 가정을 세웁니다. DNA의 손상 부위를 수리할 수 있는 효소들이 존재한다면 이 효소들은 짝짝이 염기쌍 부위를 인식하여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폴 모드리치는 DNA를 인공적으로 만든 후 대장균 세포에 주입하는 실험을 통해 손상된 세포에서 복구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DNA의 손상으로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겨도 일정한 복구 과정을 통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짝짝이 염기쌍 복구 과정이 유전자 재조합뿐만 아니라 복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연변이의 교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DNA 합성 중에 발생하는 오류의 교정은 짝짝이 염기쌍 복구의 주된 역할입니다. 폴 모드리치는 복구 시스템이 2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첫째로 오류가 생긴 짝짝이 염기쌍을 인식해야 하며 그러한 오류가 포함된 신생 DNA 가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DNA의 비밀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유전 질환을 DNA를 통해서 예측하고 손쉽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앞으로 DNA를 이용한 진단과 치료제가 널리 쓰일 텐데요. 특히 대장암의 경우 유전적 영향이 커서 폴 모드리치 교수의 발견이 갖는 의의가 큽니다. 대장암 발생의 그 유전적인 그 원인에 있어서는 약 5에서 15% 정도는 유전적인 소인에 의해서 대장암이 발생합니다. 직계 가족 중에서 한 명 이상의 대장암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가족들은 2배에서 4배 정도 일반인에 비해서 대장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DNA는 살아가면서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원되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살아도 좋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인류의 가장 큰 소망인 건강하고 오래 사는 방법. 지금도 과학자들은 그 방법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과학자의 그 공동 협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의학은 과학입니다. 모든 과학적인 연구에 기초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치료를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것이 어떤 결과가 얻어져서 의학에 적용한다면은 그건 환자를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이것이 또 과학자분한테 또 피드백으로 더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한 그런 또 중요한 그런 경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의 호기심은 우리 몸 밖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우주를 향한 막연한 동경은 과학자들이 우주의 근원을 탐구하도록 만들었죠. 마지막 노벨상의 주인공도 우주의 비밀에 한 발 다가선 과학자입니다. 노벨의 선택을 받은 마지막 과학자. 그 주인공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일본 최고의 상아탑으로 꼽히는 도쿄대학. 그 중에서도 물리대학은 일본에 벌써 2번째 노벨상을 안겨줬습니다.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카지타 타카키 교수. 카지타 교수는 중성미자의 질량을 밝혀낸 공로로 2015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중성미자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과학자가 노벨상의 주인공이 될 거라 확신해 왔습니다. 非常に光栄ですし、我々の研究が認めてもらったということで非常に嬉しく思っています。最初にニュートリノ振動につながる研究を始めた頃は、自分が受賞するとは思っていませんでした。 그렇다면 중성미자란 무엇일까요? 과학자들 사이에서 중성미자는 유령입자로 통합니다. 웬만한 방법으로는 볼 수도 찾을 수도 없는 미지의 물질. 그래서 더 알고 싶은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바로 중성미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원자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 그 주위에는 전자가 돌고 있다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원자가 불안정해질 경우에는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기도 하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기도 해요. 그때 튀어나오는 입자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방사선의 일종인 베타선이라고 하는 게 튀어나오는데요. 그때 베타선과 같이 튀어나오는 질량이 너무 작아서 잘 관측이 안 되는 아주 작은 입자도 같이 튀어나오는데 그 입자를 우리가 중성미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1999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질량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후에는 이제 질량이 있다라고 해서 알려지고 있지만 정확한 질량은 아직 모르고 있는 입장이고요. 최근에 이제 암흑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이 우주의 신비를 푸는 그런 물질 중에 후보 하나로 이 중성미자가 많이 거론되어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물리학계에서 중요한 연구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중성미자. 중성미자를 노벨이 주목한 이유는 우주의 근원을 아는데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이게 뭘 중요한지 뭐 이런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물리학자로서는 어쨌든 뭔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세계를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뭐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성미자가 뭐 그냥 일정 부분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뭐 중성미자를 발견했고 질량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질량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또 얘가 이제 뭐 어떤 특별한 성질을 가지게 되면 지금 현재 우주의 어떤 구조를 굉장히 이제 잘 설명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로서는 저희가 이제 저희 우주를 이해하고 뭐 그런 부분으로 이제 중성미자를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성미자는 우주를 이루는 기본 물질 중의 하나로 우주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미지의 세계인데요. 카지타 교수의 연구는 물리학계에서 통용되는 표준 모형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素粒子物理学の世界では、いわゆる標準模型と、標準理論と呼ばれるものがあって、素粒子の間に働く3つの、力をですね非常にうまく説明してきたんですけども、その中ではニュートリノの質量はゼロということに、仮定されてました。素粒子の標準理論ではニュートリノの質量をゼロとしてきたので、じゃあそれを何か修正する必要がありますけども、修正っていうかより深いレベルで、素粒子の世界を記述する理論を考える必要があるんですけども、ニュートリノの非常に小さい質量というのが、より深く素粒子の世界を理解する、最初の鍵になるんだと思っています。 카지타 교수는 도쿄대학 우주선 연구소 산하의 카미오 칸데 관측소에서 중성미자를 관측했습니다. 3,000톤의 정제된 물을 사용하는 거대한 검출기 카미오 칸데는 1983년에 지어졌습니다. 그 후 점점 발전하며 물리학자들의 호기심을 푸는 장소가 되고 있죠. スーパーカミオカンデは、2層構造になってまして、内向きの光センサーと外向きの光センサーがあります。で、外向きの光センサーのところにも水が入っています。で、宇宙線ミュオンというのは宇宙から飛んでくる粒子なんですけれども、それはニュートリノではなく邪魔な粒子なんですけれども、宇宙線ミュオンは電気を持った粒子です。電気を持った粒子が外から入ってきますと、タンクに入ってきた時にすぐに光をチェレンコフ光を放出します。で、そのチェレンコフ光をその外向きについたセンサーがキャッチします。 이곳에서 카지타 교수는 지구 대기에서 만들어진 중성미자가 예상보다 질량이 작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ニュートリノは、一旦作られると、地球ぐらい素通りしますけども、でもですね、完全に素通りするわけではないです。で、我々は、ニュートリノがごく稀に物質とぶつかった瞬間で、ニュートリノが物質とぶつかった瞬間に出てきた他の粒子を観測することで、このニュートリノが、どのような種類でどのようなエネルギーで大体どの方向から来たかということを、調べて、それからそのデータから、ニュートリノ振動などの現象を探っていきます。카미오칸드를 재현해 놓은 스카이돔. 사람들은 이곳에서 과학자들의 놀라운 발견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가지타 교수에 의해 중성미자의 비밀이 한꺼풀 벗겨졌지만 아직도 중성미자의 존재는 미스터리합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집니다. 21명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일본에는 어떠한 특별함이 있을까요? 그 답은 카블리 연구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카블리 연구소는 2007년 우주의 기원과 지구 생명과학을 밝혀내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수학과 물리학, 그리고 천문학, 이 세 가지 연구 분야에 대한 활발한 교류로 융합과학의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자유로운 해외 연수 규정입니다. 카블리 연구소에서 해외 연수는 그 기간이 1년에 최소 한 달 이상으로 정해져 있을 만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연수를 떠난 동안 성과에 대한 부담이나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버드, 프린스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등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카블리 연구소의 석학들이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A lot of my research is done solo. And so I naturally continue to work alone until something stops me and makes me exchange ideas with other researchers. その論文も数だけではなくて、いろんな人に引用されるレベルが非常に高い、そういう研究内容を毎年リリースしています。 카블리 연구소의 해외 연수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석학들은 매년 한 달 이상 세계의 대학과 연구소 그리고 국제회의 등에 참여해 연구 내용을 발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계를 보는 눈을 넓히고 심도 있는 연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카블리 연구소의 또 다른 특징은 자유로운 토론 문화입니다. 매일 오후 열리는 티타임.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라 정보 교류의 장입니다. 일종의 휴식이지만 이게 연구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논문의 저자수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실험 같은 경우 200명, 300명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됐고요.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이 티타임이죠. 가지타 교수도 이곳에 선임 연구원으로 있었는데요. 해외 연수와 격이 없는 토론 분위기 속에서 눈에 띄는 성과도 이뤘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인재들이 이곳을 거쳐갔고 대부분이 큰 규모의 대학이나 연구소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한 번쯤 함께하고 싶은 연구소. 매년 20명의 포스트 닥터 모집에 800명 정도가 응모를 하고 있다니
그 인기를 알만한데요. 또한 한 분야만 줄기차게 파는 성실한 연구자들이 많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처럼 연구비가 지원되는 분야를 찾아 그때 주제를 바꾸는 현실과는 다른 점이죠. でもこうだと思います。本当に重要性が分かっていて、これができれば本当に重要で、ここからブレイクスルーが生まれると分かっていて、で実際にそれをやってレコグナイズされる場合もあることはあると思いますけど、でも多くの場合にはやはり科学的な興味に導かれて、研究をしてたところノーベル賞になったという例の方がきっと多いと思います。 얼마 전 우리 과학계에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노벨이 주목하고 있는 중성미자에 대해 우리 연구진이 새로운 발견을 한 건데요. 작년 노벨 물리학상은 중성미자의 질량이 존재함을 밝혀낸 업적에 주어졌는데요. 워낙 질량이 작아서 측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비록 세 종류의 중성미자 질량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번 우리 연구 결과는 가장 무거운 거하고 가장 가벼운 중성미자의 질량 차이를 측정해냄으로써 중성미자의 절대 질량과 질량의 권원에 대해서 한 걸음 다가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연구진에 의해 정체를 조금 더 드러낸 중성미자. 앞으로 또 어떤 비밀이 풀릴지 기대가 됩니다. (2015년)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학의 선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벨상에 한 발 다가서는 방법도 배웠는데요. 과학 강국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 우리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젊은 다양한 과학자들이 자신이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스스로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에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펼칠 수 있도록 이제 국가에서 이제 사기업이 좀 어려운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학생들이 그냥 장만 만들어 주더라도 애들을 젊은 과학자들을 풀어주기만 하더라도 스스로 다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인재들이 과학계로 진출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과학자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겠죠. 과학자들은 올림픽에서 수상하는 것 이상으로 존경받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풍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과학자 스스로의 노력입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또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도 꿋꿋이 자신의 연구를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벨 과학상 수상이 과학자가 이뤄야 할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 연구를 이어나가는 수많은 과학자에게 그보다 값진 보상은 없을 텐데요. 적절한 정책과 풍부한 지원, 그리고 연구에 매진하는 과학자들. 다시 한번 노벨에게 물음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노벨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지 말입니다.